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전라북도 전주의 학교에서 실제로 겪었던 실화괴담. 제가 고등학교 때의 일입니다. 저는 전주에서 학교를 다녔습니다. 이 일은 지금으로부터 약 30여 년 전 일어난 일입니다. 저는 학력고사 마지막 세대였습니다. 재수하면 수능으로 입시 방식 자체가 바뀌어 시험을 망치면 곤란한 학번이었죠. 공부라는 원론적인 개념 같지만 사지선 다형에서 오지선 다형이라는 선택 방식, 수능이라는 체제에 맞춰 모의고사를 치르고 대비하는 후배들과 학력고사 방식에 적응해온 현역 세대들과는 출발점부터 핸디캡을 안고 간다는 느낌이랄까요. 암튼 미끄러지면 곤란하다는 스트레스가 좀 남달랐지요. 때마침 휴가라는 종교적인 이슈가 학력고사 마지막 세대인 저희들에게 농담처럼 위안처럼 번지고 있었습니다. 다른 지역은 어쨌는지 모르겠네요. 저 역시도 그런 말이 있더라 하는 말만 들었을 뿐 깊게 빠지지는 않고, 그럼 시험 보기 전에 세상은 멸망하는 건가? 그럼 공부를 할 필요가 없다면서 농담처럼 얘기하곤 했죠. 다른 학교의 한 여학생의 일입니다. 어느 여고에선가 이 휴거론에 깊게 빠진 한 여학생이 가출했다고 하네요. 집도 가난하고 어울리는 친구 없이 은따였던, 성격조차도 암울했던 이 여학생이 휴거론에 집착했던 모양입니다. 반 친구 아이가 그 아이와 같은 중학교를 다녀서 잘 알더군요. 다른 신도들과 같이 휴거의 날을 위해 전도를 하고 기도하려고 학교를 소홀히 하여 집에서 많이 감시받고 타박받았다고 들었네요. 그 아이의 집안에서도 오직 그 아이만 그 교회 신도였기에 안팎으로 박해가 심했던 모양이더군요. 가출한 지 며칠 만에 부모에게 잡혀온 그 애는 머리를 단발로 잘리고 학교에선 정학 처분을 받았지요. 정학이라고 학교를 등교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감시하는 선생님의 아래에서 혼자 공부하는 거죠. 창고 같은 교실도 아닌 곳에서요. 그 아이의 얼굴도 이름도 모르지만 그 아이의 괴이한 행적은 온 학교의 소식통을 통해 전해졌고, 학교 측에서도 다른 학생들이 휴거론에 빠져들지 않도록 단도리를 하였고요. 흉흉하달까? 관심 없는 학생들 사이에서도 묘하게 찜찜한 여운이 감돌았지요. 어느 날 학교에 가니 그 아이의 새로운 소식. 광적인 휴거론의 신봉자였던 그 아이는 결국 교회로 돌아가고자 별짓을 다했으나 학교에서 인계받고 바로 집으로 인수하는 시기에 철통 같은 어른들의 눈길을 피해 간밤의 야간 자율 학습 시간, 옥상에서 끝내 투신하였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그 아이가 투신하는 바로 그 순간 같은 학교 학생 2명이 동시에 기절해서 응급실에 동시에 실려갔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그 학교 아이들 사이에서도 진위 여부에 대해 말이 많았어요. 하지만 그 아이가 죽은 날, 기절한 아이들의 이야기가 투신한 아이의 얘기보다 더 널리 정확히 퍼졌어요. 슬프고 인정 없는 이야기지만 투신한 그 아이는 학교 측에서는 버리는 카드랄까, 골치 아픈 학생에 불과했고 부모조차도 감당을 못할 만큼 광신적인 면모를 보인 아이였기에 어쩌면 그 아이가 그럴지도 모른다라고 짐작했던 게 아닐까요? 그 아이가 커피를 드시려고 잠시 자리를 뜬 선생님의 눈을 피해 학교 옥상에서 투신한 날, 정확히는 학교 안에서 1명, 학교 밖에서 다른 1명이 기절했어요. 학교 밖의 교정에서 기절한 아이는 평소 놀기 좋아하고 성격이 밝은 까불까불한 아이였어요. 그날 야간 자율 학습의 인원 체크가 끝나고 선생님이 자리를 비우시자 친한 친구랑 조용히 나와서 운동장의 벤치에 앉아 노닥거렸던 모양이에요. 저녁 먹고 바로 책상에 앉으면 공부도 안 되고 소화도 안 되는 체질의 아이였기에 이야기 삼매경에 빠져 깔깔거리던 그 아이, 바로 몸을 던진 그 아이의 모습과 쾅하는 폭탄 터지는 파열음에 기절했더랍니다. 그 아이가 투신하면서 엄청난 파열음에 모두 놀라 창문 쪽으로 우르르 몰려간 아이들은 모두 다 같은 교복을 입은 상태임에도 그 아이임을 직감했다 해요. 하얗게 질리고 소리 지르는 아이들 사이에서 굉장한 학구파 범생이 기절한 채 발견됩니다. 이 아이는 굳이 창문 밖으로 몰려 아래를 내다보지도 않은 아이인데 왜 기절했을까요? 창가 자리에 앉았던 그 아이는 눈과 목이 피곤하고 뻐근하여 창밖 멀리 휘영한 야경을 바라보며 나름의 힐링을 하던 차에 투신하여 떨어지는 그 아이와 순간 눈이 마주쳤다네요. 이 이야기를 들은 당시에 기절 사건은 저에게 소름과 충격이었고,
그 아이에 대한 부분은 생각하고 싶지 않네요. 귀신도 무엇도 등장하지 않지만 학교 괴담하면 이 얘기가 제일 먼저 생각나네요. 두 번째 이야기, 잡혀간 할아버지. 저는 원래 귀신의 존재를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을 겪고 난 후, 저는 아마 귀신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할아버지와 친하게 지냈었습니다. 3명 있는 손자들 중 막내였던 저에게만 정을 주시고 예뻐해 주셨지요. 그런데 제가 고등학교 3학년이 될 때쯤 할아버지의 몸 상태가 점점 안 좋아지셨습니다. 예전에는 가볍게 다니시던 거리도 숨이 차서 움직이지 못하게 되신 겁니다. 결국에는 매일 나가시던 노인정에도 못 가시고 집에 누워만 계시게 되었습니다. 담배를 많이 피셨던 것 때문인지 폐가 안 좋아지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매일 일을 마치고 돌아오셔서 할아버지의 병수발을 들었지만 할아버지의 몸은 나날이 말라갈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야간 자율 학습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자 할아버지께서는 이미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문득 그 전날 어머니께서 저에게 하신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내일은 일찍 올 거야. 저는 그 말을 듣고도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해서 장례식을 다 치른 뒤 어머니에게 그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알고 보니 어머니는 그 이야기를 저뿐만 아니라 아버지께도 내일 하루는 어디 가지 말고 할아버지 곁에 있어달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놀라웠습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날 저녁이었다고 합니다. 어머니께서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계셨다고 합니다. 참고로 싱크대는 할아버지 방 바로 옆에 있습니다. 할아버지는 침대에 누워서 발 쪽에 있는 TV를 보고 계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할아버지께서 어머니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소리를 듣고 어머니가 할아버지 방으로 들어가자 할아버지께서는 발 쪽 침대와 TV 사이를 손으로 가리키셨다고 합니다. 저기 사람이 서 있네 라고 말씀하셨지만 어머니에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이상하다 싶어 가족들에게 말을 하셨던 것입니다. 어머니는 그게 저승사자라고 생각하셨다고 합니다. 지금도 저는 그것이 저승사자인지 아니면 다른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직까지 귀신 같은 것을 본 적도 없고 가위 같은 것을 눌려본 적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 일 이후 저는 귀신의 존재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 사건을 생각하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주위에서 우리와 함께하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세 번째 이야기, 일본의 호스트바 괴담. 처음 호스트바에서 일하게 된 건 19살 무렵이었습니다. 고등학교를 나와 전문학교를 졸업한 직후였습니다. 일단 사회에 나오기는 했지만 전문학교에 다닌 것 가지고 제대로 된 직장을 구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어쩔 수 없이 찾아낸 일이 가부키초의 호스트바였습니다. 호스트라고 하면 듣기에는 왠지 엄청 잘생긴 사람이나 할 것 같은 이미지입니다. 하지만 직접 뛰어들자 그것도 또 달라서 후카와 료를 닮은 나 같은 사람조차도 어떻게 그럭저럭 해 나갈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여자를 털어먹을 궁리를 매일매일 해가며 역 앞을 지나가는 여자들에게 호객 행위를 해서 가게 안으로 데려 들어왔습니다. 아마 그런 식으로 하루에 10팀 이상은 받았을 겁니다. 업계에서는 소위 캐치라고 부르는 작업으로 대개 신참들이 손님을 잡아오는 방식이었습니다.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호스트는 굳이 캐치하러 나가지도 않습니다. 신참이 몰아온 손님을 자기가 끌어가면 되니 가게 안에만 붙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상한 사건이 일어난 건 일을 시작하고 2년 정도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나도 어느 정도 호스트로서 자리를 잡아 가게 매출 상위권에도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지명 손님이 없는 날이 거의 없을 정도였습니다만 어느 날 우연히 손님이 한 명도 안 잡힌 날이 있었습니다. 그간 잡아뒀던 고정 물주들도 연락이 닿지 않는 데다가 그날따라 가게에 손님도 없어 멍하니 앉아있자니 사장의 눈치가 보였습니다. 어쩔 수 없이 나는 후배 한 놈과 같이 간만에 캐치를 하기 위해 가게 밖으로 나섰습니다. 신주쿠역 동쪽에서 지나가는 여자아이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같이 술 한잔 하지 않을래? 라고 묻자 그녀는 바로 대답했습니다. 좋아. 어디 가게야? 당신 꽤 재미있어 보이니까 지명해줄게. 첫 번째로 말을 건 여자가 바로 낚였기에 나는 잔뜩 신이 나서 가게로 데려가기로 했습니다.
후배에게 먼저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가게로 향하는 사이 여자는 싱글벙글 웃으며 말을 걸어왔습니다. 품에는 커다란 가방을 껴안은 채입니다. 얘는 호스트바는 자주 안 다니나 보다. 좋은 애를 잡았네. 라고 생각하며 웃는 얼굴로 말을 받아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여자가 우뚝 멈춰서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자를 속여서 가지고 놀 때는 어떤 기분이야? 갑자기 이게 무슨 돌직구인지. 하지만 이제 와서 가게에 데리고 가지 않을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속인다거나 그런 생각 한 번도 안 해봤는데 갑자기 왜 그래? 그리고 그 말을 하는 것과 동시에 이상한 점을 알아차렸습니다. 아니, 그때서야 비로소 그 여자를 처음 제대로 바라봤던 건지도 모릅니다. 아까 전까지 가방이라고 생각했던 여자가 품에 안고 있던 것은 둥글게 말고 있는 모포였던 것입니다. 이게 뭔가 싶었습니다. 여자는 말했습니다. 이 사람도 나를 속일 생각이 없었을 거라고 생각해. 이 사람, 모포, 도대체 무슨 말이지? 우리 둘 말고 주변에 이 사람이라고 불릴 만한 다른 사람은 없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여자는 아랫입술을 꽉 깨물고 있어서 입가에서 뚝뚝 핏방울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어느새 가게 바로 앞까지 와 있었지만 이 여자는 제정신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가게에서 전화가 온 척하고 지금 가게가 꽉 차서 자리가 없다네. 다음번에 다시 와줘야 할 것 같아. 라고 말하고 그녀를 돌려보냈습니다. 여자는 아무 말 없이 역쪽으로 걸어가 버렸습니다. 내심 마음이 놓이면서 피로감이 몰려왔습니다. 가게에 들어서자 전화가 왔습니다. 아까 같이 나갔던 후배였습니다. 저 지금 막 손님 찾았어요. 바로 갈게요. 라고 후배는 전화로 말했고 가게에서 사장과 잡담을 하고 있노라니 후배 녀석이 돌아왔습니다. 큰 목소리와 함께 후배가 여자를 데리고 들어옵니다. 후배가 데려온 여자는 아까 나와 같이 있었던 모포를 품에 안은 여자였습니다. 그 순간 나는 또 한 번 깜짝 놀랐습니다. 내 옆에 있던 사장이 갑자기 부엌으로 달려가더니 굵은 소금을 들고 나와 여자에게 마구 뿌려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후배와 나는 도대체 뭐가 뭔지 영문을 몰라 옆에서 그저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여자는 괴성을 지르며 가게 안을 뛰어다니다가 눈 깜짝할 사이에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나와 후배는 경악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곁에서는 눈이 시뻘개진 사장이 숨을 쉴 듯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또 왔구만. 저 녀석은 위험한 놈이니까 앞으로는 조심해라. 사장의 말에 따르면 몇 년 전부터 목포를 가진 여자가 몇 번이고 가게를 찾아왔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여자가 오는 날이면 매상이 급격하게 치솟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기묘하게도 그 말대로 방금 전까지 텅 비어 있던 가게는 곧 손님들이 들이닥쳐 그날은 엄청나게 바빴습니다. 하지만 그걸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영업을 마친 뒤 사장에게 뒷이야기를 전해 들었던 것입니다. 그 여자를 손님으로 맞아 상담을 해주거나 영업을 하면 그 호스트는 반드시 자살을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호스트를 시작하기 전에도 몇 명이 자살을 했었다고 합니다. 귀신을 처음으로 봤기에 나와 후배는 잔뜩 겁에 질림과 동시에 저주라도 받은 게 아닌가 싶어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장과 함께 셋이서 불제를 받으러 갔습니다. 하지만 사장은 신사 밖에서 머무르며 우리를 기다릴 뿐이었습니다. 귀신이든 뭐든 여자는 잘 써먹기만 하면 돈이 되는 거야. 불제는 받아서 뭐하냐. 다른 애들한테 이상한 소문은 퍼뜨리지 마라. 이 사람은 이 바닥에서 뼈가 굵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와 후배는 호스트를 그만뒀습니다. 지금 우리 둘 다 신상에 큰 문제는 없지만 후배는 오른손 새끼 손가락을, 나는 왼발 새끼 발가락을 각기 다른 사고로 인해 절단해야만 했습니다. 후배는 호스트를 그만두고 공사장에서 노가다를 뛰다 철근에 손이 끼어서 그런 것이고 나는 오토바이를 타다 굴러서 도랑에 발이 끼어 생긴 사고였습니다. 사고 당시에는 몰랐지만 나중에 와서 생각해보니 뭔가 섬뜩한 겁니다. 하필이면 왜 우연이라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 모포 안에는 수많은 호스트들의 새끼 손가락, 새끼 발가락이 들어있던 건 아니었을까요? 옛날 화류계에서는 자기 새끼 손가락이나 발가락을 잘라 상대에게 주는 걸 사랑의 증표로 삼았었다고 합니다.
그 여자는 자신을 속이지 않고 진정한 사랑을 자신에게 맹세할 남자를 찾고 있었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만약 지금 가부키초에서 호스트로 일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부디 하얀 원피스를 입고 모포를 들고 있는 여자에게는 말을 걸지 않기를 바랍니다. 잘못하면 목숨이 날아갈 수도 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슬픈 목소리.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있었던 일입니다. 당시 저는 집안 사정으로 시골에 살고 계시는 할머니 댁에서 시내의 고등학교까지 통학을 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댁은 한옥이었는데 일자형으로 된 집이었습니다. 집에서 가장 끝쪽에 방이 제 방이었는데 제일 넓고 깨끗한 데다 여름에도 서늘한 기온이 느껴지는 방이었습니다. 그때는 한여름이라 후덥지근한 열대야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당시 할머니는 서울에 사시는 작은 아버지 댁에 가 계셨고 큰 방에서는 아버지가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저는 제 방에서 열대야에 시달리며 새벽까지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새벽 2시쯤 저는 보고 있던 TV를 끄고 선풍기 바람을 쐬며 잠을 청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쓰던 선풍기는 약간 고장이 난 상태였는데 회전 버튼을 누르면 회전 도중 머리가 잘 움직이지 않아 딱딱 소리가 났습니다. 시골이다 보니 밤에는 조용해서 다른 소리도 없고 후덥지근한 날씨 때문에 뒤척이고 있다 보니 그 소리가 무척 거슬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한 3분 정도 지났을까요? 갑자기 어디선가 누군가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엇이 그리 서러운지 울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무슨 소리가 싶어 귀를 기울이고 있었지만 곧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누워있다가 벌떡 일어나 귀를 세우고 집중했습니다. 그때 숟가락으로 새 그릇을 긁는 소리와 함께 서럽게 울고 있는 여자아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배고파요. 밥 좀 주세요.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온몸에 털이 쫙 곤두섰습니다. 당시 저는 잠에 취해 있거나 반쯤 잠든 것도 아니었고 멀쩡한 정신으로 일어나 있었습니다. 집에서는 개를 15마리 정도 기르고 있었는데 제 방에서 3m 근처에 개집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따라 우리 집 개들은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듯 조용히 있고 제 귀에는 그 소리가 계속 들려왔습니다. 소리는 벽 쪽에서 들렸는데 형체도 없이 계속 소리만 들려오니 정말 미칠 것 같았습니다. 온몸이 굳어있는 와중에 수많은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는데 무조건 여기서 나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베개를 품에 안고 나갈 기회만 엿보다 선풍기를 끈 뒤 마루로 뛰쳐나가 아버지가 주무시던 큰 방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무척이나 더운 날이었지만 그날 저는 아버지 옆에 딱 붙어서 잤습니다. 아버지 곁에 있어서인지 아까 같은 일은 일어나지 않았고 저는 마음을 가다듬고 잠을 청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아버지가 깨우셔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누군가가 우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알고 보니 울고 있는 것은 저였습니다. 기억은 나지 않았지만 굉장히 슬픈 꿈을 꾸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마음이 무척이나 평안해졌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도대체 그때 밥그릇을 긁으며 애처롭게 울던 소녀는 누구였을까요? 아직도 그 슬픈 목소리가 귓가에 생생합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 복잡한 자살 사건. 1994년 3월 23일 미국 샌디에이고에서 오퍼스라는 사람이 10층 아래로 투신했습니다. 기이하게도 그의 시체는 바닥에 떨어진 게 아니라 8층에 처진 안전망에 걸쳐져 있었습니다. 이 건물에는 창문을 닦는 인부들을 위해 8층 높이의 안전망을 설치해 놓고 있었습니다. 안전망에 떨어진 사람이 과연 죽을 수 있을까? 경찰은 부검을 의뢰했습니다. 부검 결과 오퍼스의 직접 사인은 머리를 관통한 라이플 총탄이었다고 합니다. 그가 투신할 당시 머리를 관통한 총탄에 의해 이미 죽은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혹시 자살을 가장한 타살은 아니었을까? 경찰은 주변을 수색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투신한 지점을 비롯한 어느 곳에서도 핏자국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때 그의 방에서 자필로 된 유서가 발견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머리에 난 총상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그 주변에 핏자국이나 흔적 혹은 라이플 총이 남아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사건은 점점 미궁 속으로 빠져들어갔습니다.
사건을 추적해 가던 경찰은 그날 놀라운 제보를 받았습니다. 바로 그 건물 9층에 살던 노부부의 집에서 총소리가 울렸다는 것입니다. 조사를 해보니 실제로 그 집 바깥 창문이 깨져 있었고 그 흔적은 총탄 구멍이었다고 합니다. 이로써 사건의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오퍼스가 10층에서 뛰어내린 직후 9층을 통과하는 순간 거기서 날아온 총탄에 머리를 맞은 것입니다. 그날 노부부는 심한 말다툼을 벌였는데 이때 격분한 남편이 총을 들고 나와 부인에게 총을 쏘았고 그 총알이 부인을 빗나가 낙하하는 오퍼스의 머리를 맞춘 것입니다. 우연치고는 정말 기막힌 우연이었고 어차피 오퍼스는 자살을 위해 투신한 게 아닌가. 그렇다면 우연히 총에 먼저 맞아 죽는다고 해서 크게 달라질 것은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경찰의 생각은 달랐고 노인은 기소되었습니다. 문제는 사건 당시 8층에 안전망이 쳐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만약 오퍼스가 총탄을 맞지 않았을 경우 그는 안전망에 의해 살아날 가능성이 높았을 것입니다. 자살 미수로 죽지 않을 수도 있었는데 그 총탄으로 사망했으므로 9층 노인은 과실치사 혐의가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남편이 부인을 겨냥해 총을 쏘았더라도 만약 부인이 맞았을 경우엔 1급 살인이 되지만 부인을 빗나가 그 옆에 다른 사람이 맞았을 경우엔 2급 살인이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노인에 대한 경찰의 혐의 적용이 이렇게 풀려가자 그 노부부는 곧 자신들은 항상 그 총에 총탄을 넣어두지 않으며 어떻게 그 총이 장전되어 있었는지 잘 모르겠다고 주장했습니다. 부부싸움을 할 때는 항상 남편이 빈총을 들고 나와 부인에게 총을 쏘는 신용을 하면서 위협하는 등의 습관이 있었는데 분명한 건 자신들이 결코 그 총에 탄환을 장전한 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는 총탄이 장전된지 모르고 총을 발사했으므로 살해 의도가 전혀 없었으며 또 마침 오퍼스가 그 와중에 총탄을 맞았으므로 오퍼스는 사고사로 처리되어야 하고 자신이 살인죄를 적용받는 건 억울하다는 것입니다. 경찰은 증거 불충분으로 노인을 풀어주고 수사를 재개했습니다. 그렇다면 사건의 핵심은 누가 과연 그 총탄을 장전했냐는 것입니다. 그 총탄을 장전한 사람이 바로 이번 사건의 유죄가 될 것입니다. 경찰은 수사 끝에 그 노부부의 아들 중 한 명이 사건 6주 전에 총탄을 구입했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그 아들은 직장에서 해고당하고 어머니로부터 금전적인 도움을 외면당하게 되자 아버지가 어머니를 향해 빈총을 발사하는 습관을 떠올리고 어머니를 살해하기 위해 몰래 총탄을 집어넣은 것입니다. 그 아들은 총탄을 장전한 지 6주가 지나도록 자신의 부모가 부부싸움을 하지 않자 어머니를 원망하는 글을 남기고 결국 10층에서 자살하기로 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 아들이 바로 오퍼스였던 것입니다. 사건은 결국 오퍼스의 자살사로 종결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1994년 8월부터 전 미국에 퍼져나갔으며 한국의 TV에서도 방영된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모두 거짓으로 밝혀졌으며 그 장본인은 바로 미국의 법의학자였습니다. 로널드 오퍼스라는 인물은 가상의 인물이었고 사건은 꾸며진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사건은 1987년 미국 법의학 학술대회에서 당시 회장이었던 돈 하퍼 밀스 박사가 학회의 만찬에서 한 이야기에서 비롯되었다고 합니다. 밀스는 살인사건에서 고려할 법적 요소를 사람들이 흥미를 갖도록 이야기를 그럴듯하게 지어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나중에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실제로 생각하는 것에 매우 놀랐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1994년부터 미국에서 전 세계로 실화처럼 퍼져나갔고 그 이후로는 미국 밖에서도 인터넷뿐만 아니라 TV 및 영화에서까지 인용되었습니다. 가장 유명한 예는 폴 토머스 앤더슨 감독의 영화 매그놀리아인데 여기서는 주인공의 이름이 시드니 베린저로 나옵니다. 한국에서는 TV 서프라이즈에서 이 이야기가 실제 있었던 일로 방송된 적이 있었고 아직도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 사건이 실제 일어난 일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세상에서 가장 복잡한 자살 사건이라는 이름으로 세계에 떠돌고 있습니다. 6번째 이야기, 귀신을 보는 사람들의 이야기. 첫 번째 이야기, 기억이 있는 가장 어렸을 때 겪었던 일입니다. 제가 국민학교 저학년 때 일이에요. 저희 친정집은 빌라 2층인데 안방 창문을 열어두면 빌라 현관 앞에서 나는 소리가 바로 옆에서 들리는 것처럼 소리가 다 올라오는 집이에요.
그리고 안방 창문에서 내려다보면 가리는 곳 하나 없이 아래가 훤히 다 보였습니다. 전 어렸을 때 안방에서 항상 할머니와 함께 잤어요. 벽에 붙어서 자는 걸 좋아해서 항상 창문 맞은편 벽 쪽에 누워 잤지요. 그리고 그날도 지금 같은 열대야의 여름밤이었어요. 새벽 2시쯤 됐을까? 너무 시끄러운 소리 때문에 잠에서 깼어요. 누군지는 몰라도 우리 빌라 앞에서 큰 소리로 웃고 떠들고 난리가 난 거예요. 목소리를 들어봤을 때에는 고등학생이 여러 명 정도 되는 것 같았어요. 저도 어렸기 때문에 고등학생은 무서우니까 가만히 일어나서 앉아서 저러다가 가겠지, 다른 데 가서 놀겠지 하고 기다렸어요. 할머니는 바로 옆에서 코까지 골면서 잘 주무시는데 깨우기도 그렇고,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목소리들이 점점 커졌어요. 소리를 지르면서 서로 욕하고 장난을 치고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대체 누군지 민폐쟁이들 얼굴이라도 좀 보자 싶더군요. 잠자리에서 일어나서 창문 쪽으로 한 3걸음 내디뎠는데 바로 뒤에서 보지마 라고 웬 젊은 여자 목소리로 누군가 제 뒤에서 속삭였어요. 방에는 할머니와 나밖에 없는데 너무 무서웠어요. 얼어붙어서 도저히 뒤를 돌아볼 수가 없더라고요. 물론 그 와중에도 창 밖에서는 오두방정을 떠는 소리가 크게 들려오고 한참을 방 한가운데 우뚝 가만히 서 있는데 도저히 안 되겠더군요. 뒤를 돌아볼 용기가 없다면 차라리 밖에서 떠드는 애들이라도 보자고 생각했어요. 불량 청소년이든 가출 청소년이든 나 혼자라는 느낌을 지울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이죠. 그래서 시끄러운 창문 쪽으로 턱턱 걸어가서 밖을 내려다봤어요. 그런데 그 순간부터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우리 빌라 아래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무섭도록 조용해졌어요. 마치 제가 창문을 내려다봄과 동시에 음소거 버튼이라도 누른 것처럼 순식간에 정말 멀어도 보이면 돌아버릴 것 같아서 더 이상 아래를 보고 있고 싶지도 않은데 아무것도 없는 텅 빈 곳을 계속 내려다보고 있기도 무섭고 할머니를 깨우려면 뒤돌아봐야 하는데 뭐가 있을지 모르는 뒤를 돌아보기는 더 무섭고 너무 오래 가만히 서 있었더니 다리가 저리고 어지러울 지경인데 무서워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눈을 꼭 감고 창틀을 꽉 붙잡고 가만히 서 있었지요. 결국 밤잠 짧으신 할머니가 새벽녘에 깨어나셔서 창문을 들여다보는 채로 가만히 서 있는 절 보고 너 지금 뭐하냐고 말을 거시기 전까지 그대로 가만히 거기 서 있어야 했어요. 지금도 열대야에 밤에 잠 못 이룰 때면 가끔 그 일이 생각나요. 우리 집 앞에서 떠들고 있었던 그 아이들은 누구였을까? 그리고 저에게 보지 말라고 뒤에서 속삭인 사람은 또 누구였을까? 두 번째 이야기, 고등학교 시절 이야기입니다. 그거 아세요? 귀신 중에 가장 무섭고 안 좋은 귀신은 웃는 귀신과 춤추는 귀신이랍니다. 전 고등학교 시절부터 20대 초반에 가장 귀신을 많이 봤어요. 어느 정도였냐면 밤에는 무조건 보여서 야자를 못했어요. 밤에 조용한 길을 지나다 보면 그늘진 골목, 전봇대, 그리고 차 안에 득실득실해요. 달처럼 희끄무레하게 서늘한 빛이 나는 얼굴들이요. 20대 초반까지 그랬고 그 후에 의식하지 않으려고 정말 많이 노력해서 지금은 잘 보지 못해요. 고3 때에는 독서실을 등록해서 새벽 1~2시까지 공부하다 집에 돌아갔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주 된통당한 겁니다. 사실 그때쯤엔 하도 많이 보이니까 희끄무레한 얼굴 정도에는 많이 쫄지 않게 됐어요. 어느 정도 모른 척하고 지나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야 한다는 것도 본능적으로 알게 됐고요. 보인다 해도 보이는 척을 하면 안 돼요. 따라올 수 있는 귀신들은 따라오거든요. 그런데 어두운 사거리 귀퉁이를 돌다가 눈이 딱 마주쳐버린 거예요. 지하 베란다에서 가슴까지 올라온 귀신이랑요. 이 귀신은 다른 귀신과는 급이 다르다는 걸 눈이 마주치자마자 알 수 있었어요. 다른 귀신은 달처럼 은은하게 빛이 나는 정도인데 아주 시퍼런 빛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입이 정말 말 그대로 귀까지 찢어지게 웃고 있더군요. 눈이 마주치자마자 즉시 이 생각이 들었어요. 망했어. 눈이 마주쳐버렸어. 쟤도 내가 지을 보는지 알고 있어. 무서워. 너무 무서워서 침도 못 삼키겠더군요. 말 그대로 귀가 눌려버렸어요. 그래도 어떡해요.
집에 가야죠. 억지로 고개를 돌려서 발걸음을 옮기는 순간 전 발목이 걸려 길에 자빠져 버렸어요. 너무 무서워서 고개도 못 들겠고 일어설 수도 없었어요. 한참을 그렇게 그 골목 사거리에서 주저앉아서 고개도 푹 숙이고 있었는데 어떤 아저씨가 보시고 학생, 거기서 뭐해? 하고 말을 걸어주셨을 때 벌떡 일어나서 집까지 달려갔어요. 다음 날 교복을 입고 양말 신을 때 알게 됐어요. 발목이 걸린 게 아니라 잡힌 거였더군요. 발목에 시커먼 손자국 멍이 들어 있었어요. 제가 살다 제 몸에 영향을 준 귀신은 그 귀신이 처음이자 마지막이네요. 세 번째 이야기. 제가 살던 동네에는 공원을 끼고 안쪽으로 들어가는 길이 있어요. 해가 져서 무섭다는 친구를 집까지 배웅해 주기로 하고 함께 걸어갔어요. 평소에는 사람도 적고 한적한 길인데 그날은 어째서인지 길에서 뭔가를 보았어요. 사람조차 안 다니는 길인데 경찰과 경찰차가 왜 그렇게 많은지 길이 환할 지경이었어요. 또 하나는 아주 특이한 귀신. 귀신이라고 말해야 할지 보통은 희끄무레한 얼굴이 보이는데요. 그날은 특이하게 한참 걷다 보면 발 하나, 또 걷다 보면 팔뚝 하나, 또 걷다 보면 손 하나가 차 위에 얹어져 있는 이상하더군요. 길에서 귀신이 그렇게 보인 적은 없었거든요. 다음 날 저녁에 밥 먹다가 알게 됐네요. 뉴스에서 나오더라고요. 바로 그 길에 토막 시체가 유기됐다고. 뉴스를 보고 나서야 이해가 되더군요. 그리고 마음이 너무 슬퍼졌어요. 고인은 죽어서도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정말 진심으로 지금도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네 번째 이야기. 우습게도 전 귀신의 존재를 인정하지도 부정하지도 않아요. 일단 보이니까 부정은 못하겠어요. 하지만 제가 스트레스가 많아서 혹은 미쳐서 환각을 본 것일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항상 열어두기에 단지 나에게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있다고 생각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제 입장은 있다면 있는 것이고 없다면 없는 거겠지. 이 정도예요. 항상 이렇게 생각했기에 제 주변 사람들에게는 귀신 본다 어쩐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조심스러워요. 될 수 있으면 안 하려고 하고요. 거짓말쟁이로 생각하시거나 절 미쳤다고 보실까봐 걱정되거든요. 관심 끌려고 헛소리를 하고 다닐 나이도 아니고요. 상대방이 먼저 괴담을 이야기하거나 듣고 싶어하면 마지못해 한두 개 정도 해줍니다. 그리고 다른 집에 방문해서 귀신을 봐도 웬만큼 나쁜 기색이 느껴지지 않으면 입을 다물어요. 자기 집에 귀신이 있다고 하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런데 어떨 때는 저도 모르게 막 입에서 나올 때가 있었어요. 20대 초반에 친자매처럼 친한 동생네 집에 놀러 갔어요. 이사를 했다고 해서 집들이 하듯이 가본 거였지요. 언뜻 보기엔 집이 참 좋더라고요. 가격도 너무 저렴하고 집은 깨끗하고. 그런데 화장실 갔다가 나와서 그 동생을 붙잡고 너네 집 화장실에 여자가 있어. 단발머리 여자가 목이 확 꺾여서 서 있잖아. 너 이사 가면 안 되니? 이 집 얼마나 계약했니? 그 여자가 화장실에 서서 머리카락 사이로 밖을 본다고. 지금 생각해도 땀이 나네요. 다행히 그 동생은 절 친언니처럼 생각하는 사이였기에 제가 가끔 그런 걸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한 말을 혼자 기억하고 있었대요. 그런데 몇 달 후에 그 동생 어머니의 친구분이 무당이신데 그 집에 들어서서 한번 둘러보자마자 화장실에 단발머리 여자가 있어. 이 집은 안 좋아. 라고 이야기하셨대요. 다섯 번째 이야기. 제가 웃는 귀신이랑 춤추는 귀신이 안 좋다고 한 데에는 이유가 있어요. 웃는 귀신은 앞서 말씀드렸고요. 춤추는 귀신은 안 좋은 징조거든요. 웃는 귀신이나 춤추는 귀신이나 너무너무 신이 나서 웃고 춤을 추는 거예요. 그러면 왜 신이 날까요? 산 사람에게 해코지할 거니까. 그들에겐 최대의 유희이자 남아있는 목표지요. 설날 명절에 겪은 일이에요. 전 버스를 타고 전주로 내려가고 있었어요. 전주까지 가는데 13시간이 걸렸네요. 저녁에 탔는데 아침에 도착했어요. 그래도 한숨도 못 잤어요. 왜냐하면 한참을 버스를 타고 가는데 눈이 너무 많이 오니까 버스가 달리는 시간보다 도로에 서 있는 시간이 더 길었어요. 밤이 되어도 사방에 눈이 쌓여서 푸르스름하게 빛이 나더군요. 아마 자정에서 새벽 1시 사이였을 겁니다. 버스가 고속도로 위에 정체해 있는데 웬 여자가 고속도로 옆에 있는 밭 위에서
커다란 검은 개랑 춤을 추고 있는 거예요. 검은 머리가 허벅지도 넘게 내려오고 발목까지 덮는 검은 옷을 입은 여자였어요. 눈이 소복히 쌓인 바 뒤에서 빙글빙글 돌면서 춤을 추고 있는 거예요. 사람만한 시커먼 개는 옆에서 펄쩍펄쩍 뛰었고요. 이 추운 날에 웬 미친년이 춤을 추고 있네 하고 가볍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상했어요. 사람이 말이에요. 빙글빙글 제자리에서 돌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런데 그 여자는 계속 돌아요. 그냥 제자리에서 계속 신이 나서 팔을 위아래로 흔들며 계속 돌아요. 한참을 보고 있다가 깨닫고 소름이 돋았어요. 여자가 돌아도 얼굴이 안 보입니다. 그리고 처음엔 밭에 있어서 비교할 게 없어서 몰랐는데 너무 커요. 몇 미터는 될 법하더군요. 깨닫는 순간 안에서부터 덜덜 떨리더군요. 무언가 내가 평소에 봐왔던 것들과는 급이 다르다고 느낌이 왔어요. 이건 아주 불길한 그리고 거대한 무언가라고요. 전주에 도착하자마자 부모님께 뭘 봤는지 말씀드렸어요. 아버지는 뭔가 불길한데 뭔진 몰라도 조심해야겠다 라고 하시더군요. 그리고 그날 낮에 둘째 고모 댁에서 초상이 났다고 전화가 왔네요. 모셔가려고 했던 걸까요? 6번째 이야기. 제가 곁에서 본 절친의 일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절친의 언니예요. 15년 넘은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에겐 2살 터울의 언니가 있습니다. 언니는 굉장히 어렸을 때 시집을 갔어요. 그 언니 결혼할 때 제가 고등학생이었으니 말 다 했죠. 언니가 결혼하고 아이들을 낳고 나서 남편분이 갑자기 지방으로 직장을 옮겼어요. 그래서 급하게 아파트를 구하고 지방으로 내려갔는데 워낙 후다닥 처리하다 보니 이사를 할 때 부부가 같이 내려간 게 아니라 이사는 포장 이삿짐 센터에 맡겨서 미리 가구며 짐이며 아파트에 다 세팅시켜 놓고 가족들은 일주일 후에 몸만 들어가 살게 되었지요. 문제는 그때부터였어요. 매일매일 언니가 어머니께 전화를 해서 나 무서워서 여기서 못 살겠어. 집에 뭐가 있다니까. 라고 울며불며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하지만 언니는 평소에 밖에서 술 마시고 친구들 만나고 노는 걸 좋아하는 성격이었어요. 그리고 언니가 아직 어린 나이였기에 부모님들은 그 말을 믿어주지 않으셨어요. 서울로 돌아와서 놀고 싶어서 그런 거야. 철 좀 들어라. 라면서요. 반년도 안 되어서 언니는 가출을 했어요. 어린 아기인 자식들도 남편도 버리고요. 가출만 한 게 아니라 인성이 바뀐 듯이 막 살기 시작했어요. 여기저기서 대출을 받아서 방탕하게 쓰고 부모나 친지에게도 자기가 어디서 어떻게 지내는지 알려주지 않았어요. 가끔 돈 좀 해달라고 전화만 하고 그랬다네요. 그때 제 친구네 집은 정말 초상집 같았어요. 딸이 사라진 것도 사라진 것이지만 아직 혼자 밥도 못 먹는 어린 외손주들은 또 어떡해요. 제 친구는 언니 이야기를 하면서 온갖 족을 다 했네요. 아내가 가출을 했으니 두 아이를 돌보느라 남편분은 일도 못했대요. 결국 그 지방 집을 처분하고 다시 서울로 올라와서 살기로 하고 두 아이들은 친구 부모님이 돌보시기로 했지요. 그 집을 처분하기로 한 날 남편분은 아내가 가출한 집은 꼴도 보기 싫다며 아이들 데리고 서울로 올라가고 결국 집 나간 딸을 둔 죄인이 된 친구 부모님이 이사를 도맡아서 하게 되셨어요. 그리고 이사를 하다가 펑펑 우셨어요. 안방에 옷장을 드러냈을 때 옷장 뒤에 감춰져 있던 벽을 보시고요. 그 벽에는 부적이 한 장도 아니고 수백, 수천 장이 발라져 있었대요. 너무 부적을 겹쳐 발라서 벽은 보이지도 않고 부적 위에 부적을 발라서 말 그대로 부적으로 도배를 해놓은 형상이었대요. 나중에 예전에 이사를 시켜준 이삿짐 센터를 찾아가서 뒤집어 놓으셨대요. 그 이삿짐 팀장이 우리도 보고 놀라긴 했지만 이걸 말씀드리면 이사를 안 한다고 하실까봐 라고 했다네요. 그 뒤에도 언니는 집에 돌아오지 않았어요. 간간히 집에 돈을 요구하는 전화만 했죠. 예전에 그 사람 같지가 않았어요. 친구 어머니는 너무 힘들어서 그리고 딸이 걱정돼서 국까지 버리셨대요. 그리고 언니랑 통화할 때 그 이야기를 했더니 갑자기 굵고 낮은 남자의 목소리로 내가 없는데 구시되라고 말하더래요. 친구 어머니는 시퍼렇게 겁에 질리셨고 펑펑 울며 그 이야기를 제 친구에게 하셨죠.